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가서 발제하고 왔는데, 그래서 공유 경제에 대한 공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 우리 기독 청년이 그 헨리 조지 공부를 하다가 현재 40만의 회원을 확보하고 7,000개의 공간을 유지하는 대단한 일이 있는데, 그게 헨리 조지 공부에 영감을 받은 기독 청년이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되는데, 이 공유경제에서 그래서 이 힘 없고 아직 경제적이 좀 덜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하여튼 뭐 발품 팔고 웹서핑하고 책 사면서 공유 경제, 공유 목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멋진 얘기네. 근데 목소리가 조금 작아. 좀 이따 크게 주세요. 근데 하겠습니다. 공유교회가 뭐죠? 예배당, 한 장소 예배당에서 3개, 4개 교회가 시간대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 네네. 중심의 교회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해외 한인 교회는 이미 공유 교회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빌려가지고 그래서 여러 제가 교회들이 그걸 같이 하고 하게 된 있으니까.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건물이 너무 비싸고 또 건물에다가 치중하던 부분은 그렇죠. 다른 데다 관심을 돌리는 거지. 필드는 어디셨는지요? 16년 동안? 인도 1년, 필리핀 7년 6개월, 뉴질랜드 6년. 그래서 그냥 대충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카 선교사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반갑습니다. 한경성 사님도 신성 교사님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우린 지난번에 들었지만은. 네, 저희는 현재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고요. 약 한 9년 만에 처음으로 긴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들어와서 양평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성 교사님. 네. 저는 하노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교 문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음악과 문학을 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문화 선교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한번 우리한테 그 음악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피아노, 저랑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같이 피아노 공부하셨어요. 전공 우리 신성 기사님은. 그리고 이제 사모님 성대사님은 문학 전공하셨고, 그래서 그 두 분야가 잘 어울려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이호재 목사님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 거의 지금 순교의 각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집필하고 계셔요? 네, 제가 쓴 박사 논문을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이 너무 아카데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평신도들 용으로 번역을 좀 해가지고 그 글을 새로 쓰고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거 하고 지금 또 사순절이라서 또 사순절 묵상글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글 계속 쓰고 있고요. 또 직장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가정 사역도 하고요. 제 아내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집에 있으면 자기가 밥을 너무 많이 한다고 컴플레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 몸이 힘들어서 안 되네요. 잘하시네요. 근데 논문은 뭘 쓰셨어요?
논문은 안식과 노동이란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터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노동 신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원래 캐나다 리전드 칼리지의 평신도 신학으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 교수님 네. 제자인데 거기서 이제 아.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박사 논문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황희성 목사님 어떻게 한 달 동안 요새 근황을 우리는 자주 만났지만 딴 분들도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도 양평에 잘 있고요. 뭐 저희는 주중에 그래도 비대면으로만 예배하는데 주중에 그래도 그렇게 카페를 하니까 거의 성도님들은 계속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한 가정씩 오시면 손님으로 만나는 거라 하고 또 저희는 세 가족으로 오시려면 한 12주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주로 심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제도 갔다 한 12시, 1시에 이제 집에 왔고 교회 나가서 그 댁에 방문해서 애들 다 자니까 저녁 시간에 부부랑 같이 하니까 근데 밤에 또 은혜의 시간을 좀 보내고요. 또 저희도 사순절이라 지금 저녁 9시에 매일 유튜브로 말씀 묵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말씀 읽고 또 탄속 음식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먹고 살아야 돼서 또 저기 도서관 책 납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운전하고 망원동 가서 저기 뭐 책 좀 납품하고 왔습니다. 일거리가 열심히 있어서 참 살고 좋은 있습니다.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수면 위는 코로나인데 수면 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로 막 움직여. 조은하 교수님 한 달 동안의 근황을 좀 같이 나눠주세요. 오늘은 저 한경길 목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뵈니까 아주 더 특별히 반갑네요. 저는 이제 3월 되면 지난 한 학기에 안식년 했잖아요. 안식학기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또 학교 나가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비대면 수업을 해도 학교는 계속 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새롭게 준비하고 또 저는 1학기에는 늘 1학년들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학기가 시작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데 설레임으로 또 우리 맞이할 우리 신입생들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또 신대원장을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일 때문에 지금도 이미 집에 있지만 학교 일들을 좀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뭐 상담소 운영하시고 이제 안식년 가지시더니 지금 또 신대원장이라는 중직을 맡으셔가지고 네. 또 앞으로 임기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원돈 목사님 저기 근황 잠깐 말씀해 주세요. 좀 이따가 발제하시겠지만은. 네, 뭐 발제 때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 2층이 두 공간이 비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돌봄 센터로 만드는데 추진위원회가 합의를 해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사용할지.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오늘 책인 대전환이라는 책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돌봄 마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신영도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다양한 전환기나 도전들이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앞서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분의 이야기들을 놓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상황 속에 돌아보고 또 내다보면서 대화를 나눌 때에 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여러 지성이나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당신께서 주신 지혜들이 잘 활용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원도 목사님께서 한 40분 정도, 지금 20분이니까 9시까지 발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서로 토론하겠는데, 이원도 목사님이 발제물을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제 발제를 시작해 주세요.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황희선 목사님이 한 5분이나 10분 전 정도에 좀 사인을 주세요. 거의 다 됐다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대전환기 프레임 혁명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김난도 교수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시기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묵직한 거, 좀 하드웨어적인 좀 거대 담론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코로나 이후에 마을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돌봄 마을이라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들춰봤던 책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명 이행기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라는 거를 조금, 지난번에는 트렌드 분석을 했다면 이제 사회과학적인 조금 분석하는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한국 실천신학회 79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가 사회적 제한과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제한과 위기 상황을 성서신학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 쪽에서도 이거 워낙 문명 이행기가 크게 오니까 신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학적인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디지털 미션 필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근데 지금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문명 전환기가 뭐냐면 실질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 온라인 혁명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것이, 지금 하여튼 철학 쪽이나 이쪽에서는 물질에서 비물질이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하거든요. 비물질의 세계.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육체 노동에서 비육체 노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언택트, 접촉에서 비접촉, 이게 전부 코로나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오는 문명 이행기의 패러다임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런 문제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 같은 문명 이행기를 우리가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으로 세계를 이제 움직이는 데가 전부 그것이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육체 노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물질 영역이거든요. AI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쪽이 제조업이 아니라 이쪽에서 비육체
그 언택트 비물질 영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일종의 플랫폼 경제.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신학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좀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우리 그 대전환기의 그 프레임 혁명 그 책에 이 내용은 그 중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육체 노동 분야가 아니라 그 가상 공간이나 비물질, 비육체, 비접촉 면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창조가 발생한다. 그런 것이 이 대전환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사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환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서로 소통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냥 본 책들, 이걸 제가 뭐 다 제대로 안다는 건 아니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그 예측한 그 책들 중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랑, 우선 중심적인 것을 제가 아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눠 보면서 한번 이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사고와 인식들 하는데, 이제 인지자본주의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신승철의 생태세상이라는, 저는 우리 마을 목회라는데 많이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나 사회적 뇌라는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오늘 인용할 거고, 그다음에 생태적 문화사회,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온 인간 중심의 자본이라는 이제 이런 것인데, 저는 요 신승철의 생태사상이랑 생태적 문화사회에서 이제 많은 우리 마을 목회를 하는 데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문명 이행기가 이런 분들의 책을 도움을 통해서 받아봐서 제가 요약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문명 이행기의 성격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이행기에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이제 전격적인 생태 사회로 들어가는 그 이행기를, 이것을 코로나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은 한국 교회는 산업화 사회에, 그러니까 7, 80년대에 최적화된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때는 한국 교회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 산업화 시대가 이제 폐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패러다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위기고, 이제 우리 마을로부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벗어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출발해봤습니다. 우선 박세길의 오늘 우리가 하는 패러다임 대혁명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좀 거대 담론하는 분이라서 이제 주로 경제 쪽에 이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토지 자본 노동이 주로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지금 얘기는 앞으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아니라 창조력이 주도할 것이다. 생산의 중요한 요소가 자본과 노동이잖아요, 특히. 사실은 우리가 이게 냉전 체제에 이제 이거 가지고 양쪽 이데올로기가 싸우는데,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창조력, 지식과 감성과 상상력이 주도할 거고, 창조력은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독자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거를 그동안 독점해왔다면, 지금 이제 플랫폼 경제를 이끈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집 앞에 아버지의 창고에서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창조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과 감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자본이나 노동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경제나 미래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는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이 창조력, 지식과 감성과 상상력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사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혁명이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 보면서 맨 뒷장에는 이제 촛불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사회가 이렇게 창조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가 중심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노동자 중심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조력, 인간 중심의 창조력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제가 이게 그 깊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선 경제학적인 뭐 원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여기 보서 그냥 창조력이 굉장히 미래에 중요하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00% 맞다 이렇게 우리가 뭐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요 얘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자본주의의 조정환 선생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올 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미 신자유주의의 자본이 육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수탈하는 물질적 단계를 넘어서서 비물질적인 그 수탈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더 목회를 하면서 깊이 들여다 봐야 될 건데, 그냥 육체 노동자들의 그 노동 시간에서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만 수탈하는 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들의 감각과 신경, 정서들, 앞에 말해서 우리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수탈을 해서 이 사무직 노동자들도 이미 피곤과 분노 조절 장애, 조율 탈진 등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한 것이 한병건, 뭐, 피곤사에 쓴 사람이 누구죠? 한병철. 한병철 교수가 그래서 힌트 친 건데, 이게 지금 자본의 단계가 이렇게 총체적인 그 인지 영역까지, 그러니까 감정이나 비물질의 감각과 이런 이게 요즘 뭐 스피노자 영역을 봐서 그걸 정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정동이라는 게 지금 철학계에서는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사람을 수탈할 때도 정동이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룹도 정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을 창조성을 만들어내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을 정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거나 우리의 감정과 감각과 정동까지를 전체적으로 수탈하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자연까지 이제 수탈을 하는데, 인간은 수탈을 하는데 저항을 제대로 못했는데 자연은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지금 기후 붕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지금 중단시키는 사태를 만든 거죠. 자연만이 여기서 지금 이 수탈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고 있다, 그런 뭐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인지적인 자본주의, 우리의 감정까지나 감각까지 수탈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마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물질 노동, 다중, 얘는 지금 물질 노동자, 육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이 인지 자본주의는 우리의 모든 감각까지가 다 수탈당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 인지 자본주의를 더 얘기를 하면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금 사회는 공간 개념부터 변하는데,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시 전체가 생산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SNS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육체 노동을 넘어 인간의 감정, 지식, 정서까지, 특별히
소비자가 쓰는 데이터, 구글은 그 데이터가 바로 자본의 축적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 소비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포획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인지자본주의라는 이제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고 이제 이렇게 됐다면 조금 여기에서 이제 대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신광현 교수의 생태문화 사회라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아래로부터 잘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러한 플랫폼, 지구를 총체적으로 수탈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지역과 마을 단위의 또 자율적인 사회적 연대를 군성하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화폐적인 상품적이고 반생태적인 생활 양식과 문화를 비화폐적인 비상품적인 생태적인 생활 양식과 문화로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이분들의 얘기는 이분이 어디 영국의 무슨 고르달인가 그런 학자를 해서 이제 쭉 연구한 하나의 이제 큰 대안적인 사회적 흐름인데 지금 인류의 생산력을 가지고 주 4일 노동이 가능하고 하루 6시간 노동이 하루에 6시간만 노동하고 4일만 일해도 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태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과학적 결론이에요. 이제 그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루 6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과 3일은 유기농 텃밭을 가오고 유기농 축제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면서 생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인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거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면 이거를 그 전체적인 것을 다 가져가는 이 플랫폼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지 않고 이러한 시민적 플랫폼으로 저항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라는 게 생태문화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지금 이 코로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거가 무너지고 이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생태문화 사회주고 이제 떡갈나무 혁명을 얘기하는 신승철이라는 분은 이 저성장 시대 협동조합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사람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저성장 시대의 자원과 부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잘 나가고 성공해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체가 잘 나가지 않고 성공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배치와 판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이 저성장 국면에서도 살만나고 재미있는 그 관계망을 배치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크해서 그러한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 이제 그건데 그것이 떡갈나무 혁명입니다. 저는 요거는 우리 마을에서 좀 실험을 해봤어요. 다 아시다시피 요 떡갈나무는 다람쥐가 창고에다가 도토리를 모아놨다가 까먹었을 때 이제 영양분을 해서 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고 그 떡갈나무가 떡갈나무 숲을 만드는데 우리 마을에도 이런 그 조그만 도토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여서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떡갈나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그 이따가 뭐 문화 리더들 문예 학당을 만들었고 그 생태 학당을 만들고 그 문화 학당 이제 생태 학당 또 신중년 학당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도토리 하나들이 뭉쳐서 나무를 만들고 또 축제 때 떡갈나무 숲을 만드는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의 이 재난기에 떡갈나무들을 만들고 떡갈나무 오일비로 생태혁명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랑 사회적 뇌의 얘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이 세계를 마무리 영장이 되어 있던 것은 신화를 만들고 협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동물은 협동하지 못하고 신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하 스토리의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 사회적 뇌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인류 성공의 비밀은 우리의 뇌라는 거는 생각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자를 모방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래서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과 신경망과 소통으로 연결해서 사회적 뇌와 공유 뇌로 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인류를 이제 멸망하게 잘못 사용되는 거는, 이 위기를 이런 사회적 지능과 사회적인 뇌를 자꾸 절단하고 위축시키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명의 진화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거를 자꾸 억제하고 왜곡시키는 이 그룹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사법, 법을 만드는 사람들, 언론, 그 다음에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만 예로 하면은, 종교에서 이 개인 영혼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절단하고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뇌를 자꾸 개인적인 영혼이라는 좁은 테두리로 절단, 위축, 축소시키는 거예요. 법률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이 변화가 되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서,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4일을 노동해서 3일 동안에는 유기농 축제를 하고 공동체적인 협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지금 인류의 근대를 이루고 있는 근대 사회를 구축한 이 사법 엘리트들, 이 종교 엘리트들, 이 언론 엘리트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회 지금 적폐들이 이거를 전부 왜곡 절단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국영수로 해서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게, 그게 바로 대표적인 왜곡 절단 축소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 영역을 우리가 다시 소통케 하면 충분히 아까 신광철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마을에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봤냐면은, 이 지금 인류가 만든 이 수탈적 플랫폼들을 어떻게 통합 돌봄적인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가, 특별히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그 가능성을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산업 물질 문명의 종말을 구하고 있는 이때,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낡은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의 통합적 눈으로 통합적 돌봄을 통한 총체적 대안이 요청이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우리 교회를 돌봄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복지적 돌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복지적 돌봄만 아니라 특히 건강적 돌봄, 여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대전학의 프레임범에, 제가 그 돌봄에 복지적 돌봄만 아니라 건강적 돌봄, 생태적 돌봄, 문화적 돌봄으로 통합적 돌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통합 돌봄의 시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앞으로 의료 건강 산업이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건강, 환경, 공동체 등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가 미래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코로나에서 K-방역이나 K-의료라는 게 전 세계를 리드하고 앞으로 전 세계의 선진국이 다 지금 붕괴되는데 선진국을 이끌 새로운 미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의료를.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을에 있는 임종환 교수님이랑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건강이나 문화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그 이제 돌봄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은평에 있는 건강의 집 의료센터를 갔더니 거기에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마을로 와서 진료하는 통합돌봄 시대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적인 플랫폼을 이렇게 수탈적 플랫폼이 아니라 통합적인 돌봄의 플랫폼을 교회가 세워야지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교회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최근에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시간이? 네?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됐네요. 그럼. 그 최근에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아주 출발점인데 여기에 이제 요 히브리어에 능한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요. 나와서 들어갔다는 편제보다는 분명하다. 회당에서 나와 마을로 들어갔다는 이제 예수 운동은 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에서 마을의 한 가정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존 유도교의 거점인 회당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 중심의 회당과 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을 통합 돌봄의 새로운 생태계로 그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3장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하신 일이에요. 자, 그 얘기를 더 해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한 선교 네트워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마을의 집으로 연결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마가의 예수가 집을 선교의 근거지로 삼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가르침과 이적 및 죄사함 등의 활동을 펼쳤음을 살펴보았다. 또 마가의 제자들은 어느 한 지역의 집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것을 그 지역의 구심점으로 삼는 선교 전략에 따라서 선교함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는 회당 중심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의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면서 마을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오늘날 하면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1장부터 이거를 상세히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3장 6절에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하거든요. 1장부터 쭉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뭐냐면 온 동네가 그 집의 문 앞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분명히 회당에 모인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장모의 집 앞에 마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가 1장 38절이고 2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환자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간 전략이 2장에는 성공을 하죠. 장모의 집 첫 번째 집, 두 번째 중풍병자의 집, 세 번째가 알페의 아들 레위의 집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나 봐. 이 세 집을 방문을 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회당에서 마을 중심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주기를 음모를 하는 거죠. 회당 바리새와 이 저기가 요거를 다시 보면 그래서 요 1, 2장에 이렇게 마을의 세 집을 방문했을 때에 회당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를 방해하는데 5번에 걸친 대논쟁이 벌입니다.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당 사람과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면이 회당에서 마을로 나가자 회당에서 나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중풍병자 사죄 논쟁, 식탁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날 벼 자른 거, 손마른 치유 논쟁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오늘 저에게 제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싶은 건데요. 유대교 성전 회당 체제가 핵심이 안식일 율법 회당이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 성전 회당 체제라는 것은 비물질, 비육체, 비접촉의 상징적인 통합 플랫폼 수탈 체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를 적용하면 이게 너무 억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게 일종의 당시의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플랫폼 수탈 체계가 아닌가. 지금 이 플랫폼 그 체계처럼 이게 회당 이것이 상징 체계라니까 안식일 율법 회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갈릴리 논쟁 5가지 논쟁을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 엎어요.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면서 새로운 통합 돌봄 체제로 가는데 요 사이에 집과 집의 네트워크를 하죠. 배도의 장모의 집에서 치유를 하고 중풍병 집 앞에서 사죄 선언을 하고 레위 집 앞마당에서 죄인과 밥상을 해요. 요거를 우리가 다시 보면 마가 공동체 선교운동이 당시 회당이나 성전과 긴장을 야기한 듯 보인다. 그 마가 공동체는 집에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안식일 법이나 정결법을 무시한 채 세리나 죄인들과 개방당 식탁 공동체를 나눴으며 율법이 아닌 예수의 도를 전파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을 회당 체계를 마을 통합 돌봄 체계로 바꾼 거는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회당이 아니라 마을의 집이 기적과 치유와 밥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통합 돌봄 플랫폼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그 마을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고 밥상을 펴서 돌봄 마을을 만들었고 그 집에서 사죄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성만찬권을 그러니까 여기 종교적 기능을 마을의 통합 마당에서 그 사죄 선언을 하고 그 치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성전이나 회당의 그 종교적 기능을 마을의 통합 마당에서 그들을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밥상을 피는 그 마당에서 거기에서 바로 종교적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사죄, 치유, 성만찬. 여기서 집에서 죄사함을 선언했다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계속 시비가 붙죠. 그 5번의 대논쟁이라는 걸 집에서 네가 어떻게 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사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왜 집에서 치유하느냐? 집에서 사죄 선언하느냐? 집에서 성만찬 같은 걸 하느냐? 이제 이런.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통합 돌봄 마을교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전 회당 플랫폼에서 마을 마당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는 성전 회당 플랫폼인데 이것이 거의 상징적 통합 스타일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 마당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을
생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이런 것에 지금 진행되는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어제 건강의 집을 다녀왔는데 은계 커뮤니티 케어 센터 보니까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통합 돌봄 마을이 된다고 그래갖고 여기에는 벌써 의사가 폐당으로 자꾸 건물로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에 나가서 마을을 집집마다 신방하듯이 왕진하면서 하는 의료체계예요. 이게 커뮤니티 케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물질과 비물질, 육체와 정신, 접촉과 비접촉을 넘어서 통합적 인지와 정동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마을은 통합적 돌봄 마을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프로그램 몇 개를 좀 생각해 본 거는 공유 부엌과 공유 냉장고. 이 공유 냉장고는 뭐 독일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그 음식물을 버리니까 상하기 전에 것을 냉장고에 넣으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가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자 밥 먹는 사람 때문에 마을마다 공유 구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승훈 목사가 이거 지금 경기도에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치유 텃밭은 우리가 옥상에 이제 공유 텃밭을 이제 아까 전부 지금 공유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누가 공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마을의 건강 생태 문화 리더를 육성하고 소셜 다이어리라는 거는 마을의 모든 사람을 7080들을 이제 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서 5060이 이제 소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마을의 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강 리더를 키우는 것이 우리 의사협에 있는데 우리가 건강 그 리더들을 두 사람이 권사님들이 좀 교육을 받아서 왕진 개념을 우리 마을의 신방 개념으로 해서 이 돌봄 마을에 이제 건강 리더들을 마을에서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 배치할 때 1층을 건강 카페를 만들고 1층은 건강 리더들이 마을에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했던 마을 박도예학,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 학당을 연결해서 문화적 돌봄 캠프를 만들었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2층을 이제 자유도록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드리기로 결론을 했습니다. 신준년 도시농부들은 생태적 돌봄의 리더를 키우면서 이분들이 옥상을 관리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2021년 약대동 마을의 생태 밥상 리더, 문화 리더, 건강 리더를 세우고 키우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마을에 이제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 건물 자체를 1층, 2층 본당 옥상으로 1층에는 건강 리더들이 건강 카페를 세운다. 2층은 문화 리더들이 문화 캠프를 세운다. 옥상은 생태 리더들을 키우는 곳. 본당에는 주의를 사용하고 우리 이승훈 목사가 여기 체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 체육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지적 돌봄의 시점 봄이 시작되면 마을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돌봄 리더를 양성을 위해 출발 고고. 요게 이제 우리가 건강 카페 그 건강의 집 은평 건강의 집에 가서 본 건데 이게 건강 카페나 우리 부천 의사협회 건강 카페 꿈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1층에는 건강 리더들이 이런 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러니까 1층엔 건강 리더, 2층엔 문화 리더, 옥상에는 생태 리더들. 그래서 전지적 돌봄의 시점, 이거 우리 권사님이 쓴 언어인데 전지적 돌봄 시점에서 마을의 생태 돌봄 플랫폼을 이제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생태적 플랫폼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돌봄 플랫폼을. 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은 또 지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안 지났습니다. 우리 박수로 아유, 감사합니다. 합시다. 자, 우리 이분이 바로 지역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지만 최신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늘 한국 교회의 최전선을 열어가는 일에 아주 앞장서시는 분이신데, 아주 그 패러다임 대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마을 목회에 대한 관점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새로 쭉 계속 읽고 계셔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마을 목회 관점에서 성서적인 근거를 새롭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읽었던 그 패러다임 전환과 성서 해석을 이제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말씀하시는데 되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만은 희망적인 거는 이걸 지금 현지 우리 이원도 목사님 교회에서 실천하고 계시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제 돌봄 목회라는 관점에서 적용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신선한 상상력,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들, 화두들을 계속 던져서 우리를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자기 영역에서도 심화시켜서 중요한 신학적, 선교학적, 교육적, 목회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그 마을 목회, 그 다음에 시대적인 우리 시대가 계속 제시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또 성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다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의 소감과 느낌, 또 제언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경길 목사님이 일단 뭘 열심히 올리셨는데, 네. 우리 저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열린 것 같지 않아요?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이런 반성도 해보고. 자, 말씀해 주세요. 자유롭게. 한경길 목사님부터 먼저 한번 소감과 논찬과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도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꾸리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역시 에너지는 이원도 목사님 최고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과 내용들을 또 목사님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게 이원도 목사님 비빔밥식으로 하는 데서 감탄했고 또 늘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다 싶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목사님이 그려놓은 어떤 건물에 대한 그림을 사실은 이미 노원구의 경춘선 숲길에 가면 그 옛날 그냥 보통 사람들 집을 허물고 마을 사람들이 한 15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제가 그 사진 2개 보냈는데 그걸 눌러 보시면 그 용도와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도 목사님의 말씀이 상상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 보면 마을 부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을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 커뮤니티가 만나고 거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마당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데 이미 주민자치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일부러 그 디바이스에 많이 제가 노출시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 킨들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이제 뭘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약간의 열심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그 서울시나 구청 같은 데 보면 빅데이터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제하러 어디 갔을 때 노원구 지역의 인구 조사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조사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클릭하면 어느 지점에 다 나와 있어요. 노원구에 57만 명이 살고 있고 노원구에 탈북인들이 1,400명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지표만 정확하게 알면 선교적 과제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철학적이고 그런 내용도 중요한데 그런 데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 컨텍스트로 올 때 뭐 우리가 필드 리서치를 따로 하기 좀 어렵지만 이미 상당 수준의 통계나 내용들은 뭐 이렇게 서핑 한 2~30분 하면 특별히 커뮤니티와 관련된 것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용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20대나 30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현란한 기술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의 열심, 뭐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 필요한 내용들을 끄집어 올 수 있는데 이건 또 상업적으로 쓰지 않지만 우리 같은 좋은 논의를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있더라.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하여튼 이원도 목사님 발제와 이 표현인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도 목사님 발제 들으면은 늘 마음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생기고 막 상상력이 그냥 이렇게 발휘되는데 한경근 목사님이 훌륭한 논찬을 잘해 주셨고 우리 저 황희서 목사님 오늘 저 이원도 목사님이 그 발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좀 실천하고 계시는데 마을 목회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교제하면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황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발제에 대한 논찬과 의미 또 얘기 좀 해줘요. 네, 네, 저도 자극이 많이 됐고요. 목사님 강의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제 곱씹어야 되는 많은 정보와 또 책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해 주시니 이 고수의 이야기를 항상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도입이 저는 조금 어려운데 또 적어놓은 걸 또 두고두고 항상 보는 편이고요. 또 목사님도 스스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산업선교 70년대, 80년대 시작하셔서 이 생명신학, 생태신학으로까지 온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울타리를 더 벗어나서 지금 주민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생태 관련한 제로 웨이스트 샵을 내년에 한번 열어보려고 그걸 목표로 이번에 주민들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환경 모임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화와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 주민제합 사업을 2개를 넣어서 이제 저희 교회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 이 주제는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리고 이제 마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논문 쓸 때 특별히 생명신학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조금 정리해 봤는데 오늘 또 자극이 됐습니다. 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을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다 찾아놨어요. 벌써 다 장바구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철학의 철학적 담론에 대한 책들을 잘 몰랐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숙제거리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사용하신 용어 중에 인지자본주의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신자유주의가 사람 피로사회처럼 뭔가 피곤하게 하고 박탈감을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더 철학적 담론에서는 인지자본주의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인간의 정서 자체도 착취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극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 과제를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원도 목사님은 30여 년 넘게
일을 해오신 기성 고수라면 이제 황희서 목사님은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미래의 고수가 될 사람으로 이제 미래 고수 입장에서 우리 기성 교수에 대한 고수에 대한 응답을 잘했고요. 김동선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현장이나 어떻게 적용 가능성이 있을지. 나중에 이제 신영동 선교사님이랑 우리 두 분도 베테랑 상황에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 발제를 뭐 약간 덜 들었는데 그 파워포인트 보내주신 거 보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이제 이론과 현재 사역과 이게 조화를 많이 이루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들어서 우리 한국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이 좀 뜨거워진 그런 이제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계속 이제 다른 분들도 우리 황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이 이제 기독교 베이스고 또 교회의 마을 운동의 전제를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은 기독교라는 요소를 빼고도 아까 우리 경균입니다. 한경균 목사님. 한경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가 기독교적 요소를 빼고도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회라는 명칭을 또는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과 그것과 좀 구분되어서 기독교적 요소를 빼고도 같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따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신 걸 좀 들으면서. 왜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사역이 클래리파이라 그러죠. 명백하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약간 민글된 요소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요소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간다. 아니 더 레디컬하게 가려면은 기독교 신학적 요소를 다 빼고 사회적 요소만 우리가 딱 그대로 반영하여서 실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가 된다면 후발 따라가려고 하는 팀들에게는 좀 많은 좀 도움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독교적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공정무역에 많이 인발브돼서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를 최대한 빼면서 그냥 자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컨셉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제 그냥 종교적 요소를 빼고도 세계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제 자본주의 저도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책도 읽고 논문 준비도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란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제는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게 기독교적 모티브를 제공해서 자본주의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빼고도 자본주의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교회가 아닌 단체들도 많이 인발브할 수 있도록 초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좀 나도 열심히 본받으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아서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면서 주로 우리들이 존재하고 활동해 오는 이제 그런 일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가 사실 우리보다 성장 이후에 우리는 교회 건물 안으로 오히려 후퇴해 버렸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마을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의식 있는 과거의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하던 목사님들은 본래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그 부분에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우리 이원들 목사님 같이 시민사회와 함께 참여하면서 목회력을 확장시키면서 좁은 의미의 교파주의 교회나 개교회주의나 아니면 건물 중심의 교회를 넘어서서 보다 넓은 의미의 이제 공교회가
담보하고 있는 어떤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실천해 내려고 노력해 오셨고,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그런 좁은 의미의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의 교회를 넘어서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포괄성, 세계성, 우주성, 그러니까 지금 김동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너무 교회를 개인과 영혼 구원 쪽으로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나가는 그 교회의 어떤 포괄성과 통전성을 우리는 다 빼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오히려 마을 운동이 교회를 자극하고 교회를 세상으로 더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앞서서 두 개를 통합해서 이미 해오신 고수 목사님들 우리한테 그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벌써 수십 년 해오고 있다, 희망의 현장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가교마가 주목하면서 핵심적인 그 원리로 삼고 이제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한경균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신현동 선교사님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해외 원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혜택을 받다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걸로 해서 지금 코이카가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와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국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목사인 것도 알고 선교사인 것도 알고 기독교 단체인 것도 다 알지만, 그 해외 원조를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그 프로포즈를 제출할 때는 그런 단체와 그런 냄새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담당 코이카 소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했는데, 아니 이걸 왜 못 빼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섬김의 내용이 훨씬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보고 아니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대학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공공선을 위한 국제 원조 개발에 왜 자꾸 교회 선교라는 단어를 고집하시느냐고. 예, 이미 이제 MDG, SDG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적극적인 그 언어의 다양성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차용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좀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을 재생 개발 뭐 공정무역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내용을 발전시킬 때는 기독교적 정체성이나 신학적 베이스가 있더라도 그걸 세상 속에서 표현할 때는 그런 좀 지혜로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고 경험을 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그게 떠올라서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한번 저도 그냥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참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을 했고 또 아내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상당히 좀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마침 지난달에 첫 독서 모임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용문에 살고 있으니까 용문 도서관에 가서 바로 이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제가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토스를 제가 먼저 써머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아내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으면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치우쳐 있구나, 그리고 치우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가장 이 책에서 이제 키워드였던 인식 체계 전환을 저희에게 가장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보다도
치우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저희가 이제 국제 선교 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개방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한 9년 정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개방성이나 유연성이나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우리 또한 이 선교의 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자체 또한 사람 중심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사람 중심보다 이것을 이뤄내야 되는, 이런 마치 이제 경제 중심, 자본 중심의 그 논리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다. 충분히 선교사도 이런 사람 중심의 선교의 일을 하기보다 이런 자본 중심처럼 일 중심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 아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목사님께서 주신 여러 책 가운데 또 읽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읽고 가면은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전환해서 인식 체계를 좀 전환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대체 이런 우리 사회가 이까지 온 이 대전환기에 우리는 산업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얻었는데, 이 지금 현재 산업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이 베트남과 같은, 그리고 교회가 지금 현재 많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전환기를 맞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과연 이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는 도리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은 산업화를 통해서 먼저 굉장히 공간이라든가 수적인 양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전에 이 수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들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 중심적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동이라는 말도 굉장히 저는 새롭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감정 감각신경이라든가 이런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바로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여전히 가능하고, 그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겪었던, 한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저희가 현재 4월 23일 날 이제 돌아가려고 계속 서류라든가 또 비행기 티켓팅이라든가 설날 때까지는 비행기 길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근데 설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격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와서 4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사예요. 저희가 이사하고, 그러면은 이 이사를 어떻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치 속에 사회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런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인상의 공유냉장고라든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회 속에서 충분히 베트남 사회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이사.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내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을 잘 사회적 돌봄, 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속에서의 사회적 돌봄을 또 센터를 할 수 있는, 우리 예를 들어 저희 집에를 오픈해서 피아노와 문학이 있다든가 이런 또 해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하는 이것들이 창의적 접근적인 공상권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성찰과도 베트남 전체를 바라보시는
이제 어떤 조망 같은 것도 말씀 잘 해주셨어요. 우리 저 문학 쪽으로 또 이제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이사 준비하면서 이 책 한 권 스스로 다 읽은 것을 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그 여러 책을 주시는데 헉 하면서 제가 갑자기 현장에 기반한 집단 지성이 바로 이거구나 이러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이 생각을 했어요. 골은 좀 지끈지끈 아팠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생태 중심이나 전인격적인 전지한 어떤 그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까 저기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또 한국어 학과에서 6년을 가르치다 보면은 코이카가 만들어 놓은 교재들을 때로 이제 수업을 100분 하면은 그 100분의 수업을 밀도 있게 80분 만에 마치고 남는 20분을 제가 코이카 교재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저기 기독교적인 용어가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각종 뭐 선한 사마리아인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놓은 것도 있고 각종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 문학적인 터치도 될 수도 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터치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젠틀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빠른 학생들은 번역해주면서도 이해를 시켜주고 한 그런 걸 해봤는데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창의적 접근 지역은 이런 식으로 생태적 돌봄과 어떤 의미에서 사람 중심의 이 부분을 하기에 오히려 적합한 토양이라는 생각을 제가 역으로 하게 되면서 정말 그 전통적인 선교에 있어서의 어떤 뭐 철치 플랜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문화가 그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게 하는 너무 좋은 부분에서의 일터에 우리가 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독서 토론 모임은 꼭 참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워서 이것을 잘 적용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 또 약간 토론이 필요한 것들 여쭤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우리 귀한 분이 우리 독서 모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독서 모임을 풍요롭게 하시는데 가능하면 베트남 가셔도 참석할 수 있으면 계속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도 참석하고 싶어요. 우리 이호재 목사님 논찬과 또 목사님 관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일터신학 그 연구하면서 일터신학. 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그 경제 늘 그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거, 일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버는 거가 아니라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우리 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의 첫 번째 대상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사람 중심의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늘 이제 그걸 꿈꾸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박세길 씨가 쓴 이 프레임의 그 대혁명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 중심의 경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그 이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동석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면 그 자본주의란 말이 사실은 불필요해져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시장 경제죠. 사람 중심 시장 경제.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자본 중심 시장 경제를 줄여가지고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중심 시장 경제가 되면 자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쉽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산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 이제 상상력을 통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돈을 벌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는 건 이 결론은 돈 문제인데 저는 사람 중심 경제에서 결국 그 돈을 주 대상으로 하면은 결국 실패한다. 돈은 보조 대상일 뿐이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중심 경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이거는 곧 생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생명 생태 문제가 이 책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본인도 이 부분의 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 내가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원돈 목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아주 그것을 대문짝하게 그 생명을 이렇게 생명 생태를 중심 태제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마을 그 공동체 사역을 돌봄 사역을 하시면 4가지 돌봄 사역 있잖아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 중심 경제가 추구하는 이 실제적 마을 단위의 그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들으면서 결국은 통합이구나, 통합. 그러니까 이게 그 이원돈 목사님 교회가 그 마을을 그냥 통합시키잖아요. 사람들을. 사람도 통합시키고 자본도 통합시키고 기술도 통합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전개될 트렌드는 통합이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공유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근데 공유라는 거는 한 가지 주제를 함께 사용하는 거잖아요. 차를 함께 사용한다든지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그 하나의 그 경제 행위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 함께 사용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소통하는 거에서 결국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유익이 오느냐 그거는 그 마을에서 함께 공유하고 통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보장시켜준다, 더 향상시켜준다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원도 목사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굉장히 잘 소화하고 계시고 시대를 앞서가서 목회를 하시니까 이게 한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되게 그 어메이징하게 그 경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통합이 전혀 안 되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나와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제 아무도 안 오거든요. 이제 제 개인 사무실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또 옆에 주변에 상인들 만나러 돌아다니면 또 이제 재밌어요. 재밌고 서로 이야기 그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은 이제 출근할 때 보니까 김밥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개인 사유로 해서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아픈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진짜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되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원아 교수님. 또. 네, 감사합니다. 이원돈 목사님 정말 PPT도 너무 아주 그냥 마음에 확 와닿게 눈에 딱 띄게 아주 강렬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목사님의 목회도 또 발제 내용도 너무 저희들에게 신선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원돈 목사님께 굉장히 이 목회에 좋은 통찰을 가지시고 또 30년 동안 그렇게 마을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목회를 해오신 것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어떤 거였냐면 꼬비 심야식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때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길 위의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밑줄을 딱 그었었어요. 제가 사실 그 기사를 읽을 때는 이원돈 목사님을 모를 때였거든요. 기사를 통해서 먼저 읽고 나중에 한 교수님 통해서 이 목사님을 알게 되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방점을 둔 거는 청소년들의 방점을 둔 게 아니고 심야식당에 방점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기류에 있는 청소년들을 훈육하면서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들에게 밥을 주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걔네들은 아무리 훈육해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셨다는 거. 심야식당에서는 목사님의 창의성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차원의 목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통합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 공유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 한 가지를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제안인데요. 이제 공유 부엌, 공유 게스트룸, 이제 공유 부엌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우리가 경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게 공유였잖아요. 공유는 다 문을 닫아야 됐는데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생태 파괴의 문제로. 그랬을 때 지금 이 공유라는 차원들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프레임 대혁명이라는 거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는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됐잖아요. 예, 메타버스의 세계로 이제 넘어갔고 이미 다 전 넘어갔다고 봅니다.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메타버스의 차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컨택에서 언택에서 온택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한경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빅데이터의 사용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클럽하우스에 가 있어요. 사실 클럽하우스는 다양한 주제로 엄청난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이효재 목사님께서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가? 젊은 청년들은 클럽하우스에 가 있고 청소년들은 제페토 월드에 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미팅을 하고 저도 저희 딸이 저를 클럽하우스에 초대를 해줘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 그 안에서 활발한 지식의 공유, 정보의 공유, 감정의 공유, 더 나가서 물질의 공유, 인식의 공유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꼬비 식당의 심야 식당에서 그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마을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차원의 마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느 길목에서 그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지난번에 신천지 우리 이게 처음 발생했을 때 카츠에서 신천지에 대한 특강을 저희가 좀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신천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막 모여서 훈련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뭐를 다 갖고 있냐면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가는 곳에 온라인상에 전부 신천지는 모든 도구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방송국도 갖고 있고 이러한 사이버 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발제와 관련해서 네.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 공유 시대로 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공유의 장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어떻게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클럽하우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요새 최근에 나온 걸로 들어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두 가지 현실, 가상과 그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 현실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마을,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교회에는 지금 이제 마을로서부터도 고립돼 있고 가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이원들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인 그 지역 기반의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교회이지만은 지역의 개교회 건물 안에 교인들 공동체에 갇혀 있질 않고 지역을 활짝 넓혀서 다양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는 나라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그 인터넷 안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우리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외에 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한경은 목사님. 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목소리 좀 크게 이거. 저는 조 교수님 말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천에 이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아까도 뭐 그 커뮤니티하고 그림 개념도가 뭐 다 있고 그런데 그게요 짧으면 3년 아니요 짧으면 2년 3년 안에 그 우리가 다 로그인을 해서 메타버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목사님이 사람이 이렇게 피지컬하게 만나는 것도 있을 텐데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그 이 목사님의 목회 구조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조 교수님은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쪽 개념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 고비 식당이든 청소년 식당이든 밤 식당이든 다 좋은데 이제 20대나 10대 청소년들이 메타버스로 다 들어와서 놀 거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문화를 즐길 거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그 커뮤니티 목회 개념이 메타버스 체제로 좀 전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이것도 좀 그 마을 목회, 메타버스 안에서 마을 목회를 하는데 좀 선도적인 역할을 이 목사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줌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21세기 제일 끝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첨단에 네, 경계를 열어가고 있는데 메타버스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이제 그 최첨단으로 계속 경계가 확장돼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런 세계 문제를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교회 차원 안에서 응답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황희서 목사님이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를 밑에다 설명해 주셨네. 그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좀 더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과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원도 목사님. 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이제 초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저는 요번에 실천신학회에서 영상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다 영상으로 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비물질, 비육체, 가상 우리가 익숙지 않은 것들이 이제 주류가 되니까 그런 거에 신학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이제 못 해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도 그 메타는 처음 들어봤고 클럽까지는 들어봤는데 이제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마을 목회도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세계랑 접속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깊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저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께는 거기는 지금 산업화 시대를 거치시고 계시니까는 그것이 산업화 시대를 아마 지금 뛰어서 생태사회로 더 훨씬 유리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들은 꼭 산업화 시대라는 걸 거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파괴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제3세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들은 그런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이제 한경근 목사 사실 초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호재 목사님 할 때 우리 스튜디오 그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경근 목사님 한번 만나 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차원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실질적 공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나 가상 공간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모이고 선교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계속 지금 향후 교수도 계속 지금 이걸로 줌으로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며칠째 지금 여기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 이게 이제 뉴 노멀이 이제 이미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나 메타 거기 가기 전에 쟤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지역의 마을 스튜디오를 거점 단위로 하나씩 세워보면 좋겠다는 거고 이호재 목사님이 그거 고민하고 계시니까 우리 여기 가교마에서는 거기를 좀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것이 근데 한경근 이제 목사님이랑 소통이 되니까 지금 거기가 좀 비어 있다니까 거기가 마을 방송국이 되고 한 목사님이 지금 해화동에서 또 추진하는 공유라는 개념이 있어서 작은 교회가 그런 게 하나 등장하고 마을 방송국 같은 게 하나 등장하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고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연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몇 군데로 마을 스튜디오가 이제 이렇게 어차피 할 일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 교회라는 그 건물에서 그거를 새로운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제 부분에서는 생태 문화 돌봄이 있지만 온라인 돌봄이라는 것들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지금 김동석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부천에 오셔서 강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기서 좀 토론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그걸 익숙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선교적인 과제를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 가교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호재 목사님은 한 목사님 꼭 만나셔서 거기 젊은 피들이랑 같이 방송국을 하나 지금 누군가를 그 한국 교수님 제자 전수희 목사가 소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장과도 좀 연결이 되고 하여튼 좀 저는 오늘 토론이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이런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그 플랫폼에 대한 우리가 대안적 플랫폼, 결국 이제 일종의 플랫폼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가복음을 보면 그 유대 종교의 회당이나 성전 체제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대한 마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의 이제 조은하 교수님이 그 메타 공간이라든지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스튜디오라든지 또 지금 마을로 나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단계들을 계속, 그러니까 선교적 과제가 굉장히 확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호재 목사님의 교회를 활용하자는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해화동을 넘어서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자. 영광입니다. 해화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네. 하나의 우리가 모이기도 제일 좋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네, 한 목사님. 그 해화동에서 우리 신성 교사님 베트남 가시기 전에 대면 미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에 약간의 선교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바오로의 딸 서점이 명동에 있다가 해화동으로 옮겼는데, 아마 이 한 교수님도 그렇고 조 교수님도 그렇고 조금 많은 자극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왜 수녀들이 해화동으로 왔는가, 거기서 뭘 꿈꾸고 있는가, 왜 팟캐스트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었는가, 이런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보이고요. 지금 이제 클럽하우스, 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클럽하우스의 장점이 그 전문가들이 계급장 띄고 만나는 것도 있는데, 김어준이 짚은 대로 죄송하지만 이제 영상은 끝났어요. 다시 맞아요. 음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상은 설명하는 도구나 이렇게 보는 도구로는 좋지만 상상력이 차단된 도구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도구인 음성으로 다시 전환하고 있어요. 바오로의 딸의 그 유튜브 컨텐츠에 보면 진행자들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부끄러워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 다음 단계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분만 하고 음성으로만 하고 천천히 얘기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뛰어나게 돼 있고요. 영상으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대학로에 있는 해화나무, 바오로의 딸 그 문화 컴플렉스를 한번 보시면 마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선교 단체들이 문화적인 코드로 어떤 걸 시도해야 될지를 하실 것 같고, 우리 베트남에 가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많은 인사이트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제가 해화동으로 한번 이호재 목사님도 뵐 겸 이분들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해화동에 그 베드로의 딸이 있다면 우리 해화동에 이제 이호재 목사님 그 교회가 있다고, 거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을, 아니 이호재 목사님 그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하고 뭐 선교사들이 오면 하고, 아니 지금 그 아주 김어준이 얘기도 잘했는데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바오로 딸 그 유튜브를 살짝 봤는데요. 매력적이네요, 진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두 명인가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되게 좋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이호재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런 방송 설비를 하면 우리가 네.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면 거기 가서 세미나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 기독교 콘텐츠로 그런 거점 공간으로 거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 네. 하나를 수행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선교신학자들이 다 가서, 그리고 좀 한 그 지역교회가 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황 목사님은 오늘만 나오고 도망가지 말고 계속 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해화동 글을 우리도 거점 공간으로 한번
얘기가 그러면은 토론되니까. 그 한번 해화동에서 대면 모임 한번 하시죠. 바오로 딸. 네네, 거기서 한번 네. 가시죠. 뭐 다음에 조금 저 거리두기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은 참 5명은 안 되잖아요. 5명 이상은. 근데 네. 지금 좀 줄고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다음 달 정도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줄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 이원도 목사님 제안하신 걸 잘 기억하고 저도 이제 해화동 우리 보니까 다 종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저 부천과 양평과 뭐 여의도와 이제 용문과 김동선 목사님 어디시죠? 대전? 제가 종로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홍제동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어쨌든 저는 뭐 좋아요. 거기 중심지에서 한번 우리 대면 모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임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김동선 목사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교회가 믿고 또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겠고, 그게 또 어떻게 가상 세계 속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두 가지 과제의 지역의 실제 지역 기반을 둔 이제 그 마을과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을 넘어서는 가상의 기반을 둔 가상 세계 안에서의 이제 활동인데, 우리 가교마가 이번 주 엄청 바빴는데요. 지난 주일날은 집필자 모임이 있었죠. 월요일 날은 전국의 목회자들 공부해 왔던 그 모임이 있었죠. 화요일 날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유럽과 서구 교회 가서 현지 교회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로마,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슬로바키아, 호주, 프랑스 아직 못 왔지만 그 모임을 또 가졌어요. 이게 사실은 줌이 준 선물입니다. 줌이 아니었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우리가 가기도 했지만 그분들 초청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그 현지 교회에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 현지 교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30년 걸려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걸렸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고, 서로는 모르지만 그거를 딱 모아놓고 보니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세계와 서구 교회를 어떻게 우리들이 함께 협력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쉬고 오늘 있고 내일 또 다른 모임 있고,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의 삶이 가상세계 속에서 대면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넓이 확장돼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교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쩌다 생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곳에서 목회하신 다음에 선교 활동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실체라고,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못 봐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교회 개념이 한국 교회 개념 역사가 짧아서 건물 중심의 교회, 조직 중심의 교회, 방주적 교회론, 그 너무 편협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성경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전 우주와 만물을 포함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본래 교회에 허락하신 이 공교회의 그 포괄성을 한국 교회는 대부분 개교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교회 상관없이 열면 너무 추상적이 돼요. 그동안 에큐메니카 운동처럼 거대 담론하고 끝나버린다고. 그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우리 이원돈 목사님 새롬,
부천 새롬교회 거기에 김현자 권사님 같은 구체적인 인물들, 이승훈 같은 구체적인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이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는 서로 논하고 지적인 탐구도 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지만 이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내려면 그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포괄성을 실제로 담아내는 지역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우리들이 같이 붙잡고 있으면서 지역교회를 확장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저는 너무 편협한 의미의 교회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교회의 포괄성, 전체성, 세계성, 우주성 이걸 어떻게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지역교회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그 에큐메니컬 협력을 통해서 실천해 낼 수 있을까?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준 것처럼 이 상상을 너무 앞당겨서 실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화요일날 가교마에서 그 유럽에 있는 30대, 40대, 50대, 60대 목사들 로마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의 로마 개신교 목회를 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예. 거기서 30년 동안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사람을 심어놨을까? 원래 건축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 로마의 개신교 목사님이 너 여기서 신학 공부하고 여기서 목회하라 말 듣고 그냥 따라서 한 거거든요. 독일에서 어떻게 독일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던 7, 80년대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30대 젊은이들이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지하고 또 우리가 그런 꿈들을 꾸고 나누고 지금 이 노트북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세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은퇴했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은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서 지금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여기서 60대가 몇 명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열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을 단순히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실천에 바탕을 두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 집단 지성이 이제 주는 유익함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한국 교회와 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지역계 목사님들의 비전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가겸아의 이제 꿈이기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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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이거 지난번 하셨지만은 마을의 해답이 있다. 다음 달에요. 예, 글로벌의 저기 주제들을 오늘날은 로컬에서 실천한다. 사실 그 보니까 이호재 목사님 선생님일 수도 있겠어요. 공석기 교수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누구요? 아세요? 누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공석기 임현진. 이면진 교수님은 제 스승이죠. 임현진. 네네. 공석기는 젊고 임현진 은퇴하셨어요. 네네. 예. 예. 이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김덕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나 방법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목표도 거의 비슷해요. 이쪽을 쭉 읽어가면서 이분들이 해오신 이제 그 세계적인 글로벌의 주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지역 단위에서 실천해 주실지를 보면 우리가 지역 교회에서 우리는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같이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풍부하지 않을까. 그건 뭐예요, 황 목사님? 그 책에 나오는 참고문헌을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참고도서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을과 여기 뒤에 참고 문헌이 많아서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참고 문헌을 구입해서 가교마 장서로 지금 구입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거를
쫙 올릴게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굉장히 뒤에 한글책, 영어책 아주 중요한 참고 도서를 많이 했는데 다음 달 3월 달에 보니까 3월 마지막 목요일이 25일입니다. 아니, 25일이 목요일이에요. 3월 25일. 이날 마을의 해답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또 저기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조한혜정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을의 앞으로- 희망이다. 예? 마을의 희망이다. 네, 앞으로 지역 단위에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마을에 모여서 아까 공유부엌 하셨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애들 키우고 그게 마을 안에서 편협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를 가지고 있대 그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거를 지역에서 해보자는 거지. 이미 황 목사님도 그거 시작하셨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이제 방식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마을의 해답이 있다. 요거 가지고 황 목사님이 한번 발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황 목사님 발제하시고 다 읽고 이제 이거 책 우리가 올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김동석 목사님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예. 또 공정무역 활동을 또 활발히 하는데 4월 달에는 그렇죠. 좀 김종석 목사님이 그 공정무역 관련 네 대해서 조금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발표도 해주시고 또 김동석 목사님이 추천할 수 있는 책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읽고 김동석 목사님이 발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어떠세요? 4월 달에는. 네. 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달이면 정해졌으니까 4월 달에 읽을 공정무역에 관한 책을 하나 나중에 소개해 주시고 네네. 4월에는 김 목사님이 발제하시고 또 우리 공정무역에 대한 같이 토론하도록. 제일 좋은 거는 사실 4월에 김동석 목사님도 지금 카페랑 문화 공간 여셨거든요. 거기서 모이면 사실은 거기 가서 하면 좋지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바라기는. 팬데믹이 네. 풀리면. 네. 대면이 가능하면 네. 김동석 목사님도 지금 애쓰셔가지고 아주 멋진 공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픈하셨어요? 김동석 목사님. 지금 오픈. 청소 중에 있습니다. 오픈 어디다 알려주세요. 어디다 하신 거예요? 네? 홍제동? 홍제동입니다. 그랜드 힐튼 호텔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말 청소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 홍제동과 해화동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짜야 되겠어요. 여기 그쪽 예, 공간은. 양평에 책 보고 가게 뭐 우리 지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지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단위와 또 인터넷에서 서로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달과 4월 달이 이제 서로 다 정해졌으니까 좋습니다. 그거 우리 4월에 대면이 되면은 저희 떠나기 전에 모여요.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음악과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거 한번 해야죠 우리가. 네, 좋습니다. 네. 4월 달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모임을 가집시다 우리. 피아노만 있는 곳에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겨울을 보내고 이제는 분명히 따뜻한 봄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10시 5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12시까지 할 수도 있는 힘이 있지만 그래도 절제하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 한경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교마라고 하는 선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마을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선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교마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또 귀한 과제들 늘 맡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